F1이 2026 시즌에 돌입하면서 전례 없는 파워유닛 규정을 새로 도입했었는데요.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비중을 거의 50대 50으로 맞추면서 F1 역사상 가장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파워유닛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런 새 규정으로 경기를 치른 지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FIA와 F1 각 팀과 파워유닛 제조사들이 벌써 또 다른 대규모 변경안에 합의했습니다.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쉽게 말해 2026년 규정의 핵심이었던 50대 50 구상을 사실상 예전처럼 거의 되돌리자는 건데요. 대체 2026 파워유닛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규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7-28 F1 파워유닛 규정 변경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얘기 먼저. F1에 제대로 입덕하게 되면 단순히 중계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FIA 공식 문서부터 해외 기사나 팀과 드라이버의 소식 등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피싱 사이트나 가짜 쇼핑몰, 사기 링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이제는 접속 정보뿐 아니라 내가 방문하는 사이트와 클릭하는 링크, 다운로드하는 파일까지 함께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신경 써?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노드VPN이 있으니까요. 노드VPN은 최근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제공하며 다양한 온라인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 보안 앱으로 한층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링크를 잘못 눌렀을 때 노드VPN은 해당 링크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다운로드하는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도 검사해줍니다. 또한 광고와 온라인 추적기도 차단하기 때문에 평소 인터넷을 사용할 때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물론 노드VPN의 핵심인 VPN 기능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해외 사이트 차단 방식이 바뀌면서 수많은 사이트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단순 우회 툴이 아닌 국가 간 IP 주소 자체를 바꿔주는 노드VPN을 활용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전세계 8,800대의 초고속 서버를 통해 지역 접속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즐기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이처럼 노드VPN은 다양한 기능들을 각각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구독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원투피니시 전용 링크를 통해 노드VPN에 가입하시면 특별 할인과 함께 추가 4개월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구매 후 30일 이내 환불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노드VPN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온라인 생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올 시즌 파워유닛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파워유닛은 명목상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비중이 50대 50인데요. 실제로는 내연기관 53%, 배터리 47% 정도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전기모터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건 분명하죠. 이 때문에 최대 350kW에 달하는 전기 출력을 랩 전체에서 사용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킹과 감속 과정에서 MGU-K를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은 배터리에 집어넣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에 비해 사용해야 하는 전기 출력량이 훨씬 크다 보니 결국 직선 구간을 달리던 도중 배터리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전기모터의 도움이 줄어들면서 가속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 코너에 도착하기도 전에 레이스카의 속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슈퍼클리핑 현상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랜도 노리스는 배터리가 고갈되면서 가속력과 엔진음이 사라지는 현상이 드라이버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고 표현했고 페르난도 알론소 역시 지금의 F1을 배터리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올 시즌 파워유닛 규정이 단지 직선 구간에서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파워유닛으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려면 모든 코너를 최대한 빠르게 달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코너에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회수하려면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지점보다 일찍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또는 코너링 속도 자체를 일부러 낮춰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코너 하나를 완벽하게 공략해서 1000분의 1초를 줄이는 것보다 그 코너에서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배터리를 충전한 뒤 다음 직선 구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체 랩타임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이스에서는 타이어와 연료, 다른 레이스카와의 경쟁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지만 단 한 바퀴에서 레이스카의 모든 성능을 끌어내야 하는 퀄리파잉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빠르게 달려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포기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파워유닛을 그대로 유지한 채 레이스카의 공기역학 성능만 발전하면 에너지 부족이 지금보다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각 팀이 한 시즌 동안 레이스카를 개발해 다운포스를 높일수록 코너링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코너에서 감속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MGU-K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감소될 수 있고 반면 차량의 다운포스가 높아지면 그만큼 공기 저항 역시 커지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공기를 뚫고 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됩니다. 다운포스는 점점 발전하는데 파워유닛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비중을 50대 50에 가깝게 맞추는 구상이 생각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F1은 계획대로 2026년 규정을 도입했고 시즌이 시작되자 우려했던 에너지 관리 문제가 실제 트랙에서도 나타났죠. 기존 F1과는 상당히 다른 퀄리파잉과 레이스 양상에 각 팀과 드라이버, 팬들은 적잖아 당황했고 결국 일본 그랑프리에서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FIA는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앞두고 엔진 운용 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한 차례 수정했는데요. 레이스카의 속도 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파워 유닛을 그대로 둔 채 레이스카의 공기역학 성능만 발전한다면 마이애미에서 얻은 개선 효과가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FIA는 각 팀과 공동으로 별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서킷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쉬운 멜버른,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진 바르셀로나, 그리고 비교적 에너지가 풍부한 상하이 서킷에서 3가지 조건의 레이스카 성능을 각각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유닛은 그대로 둔 채 공기역학 성능만 발전한 레이스카, 두 번째는 내연기관 출력과 연료에너지 유량, 에너지 회수 능력을 조정한 2027년형 레이스카, 마지막은 공기역학과 파워 유닛이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한 2028년형 레이스카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서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했죠. FIA는 이 연구와 함께 드라이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고 이후 F1 경영진과 각 팀 파워 유닛 제조사들이 구체적인 변경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논의에서 나온 방향은 비교적 과감했는데요. 2027년부터 내연기관 출력을 약 50kW 높이고 MGU-K의 일반 출력을 같은 규모로 낮춰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비중을 한 번에 60대 40까지 바꾸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료에너지 유량과 연료탱크, 셰시 설계, 개발 비용까지 함께 건드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부 제조사와 팀은 2027년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변경을 2027년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대신 2028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단계적 변경안은 올해 6월 10일 FIA와 F1 경영진, 각 팀과 파워 유닛 제조사의 합의를 거쳐 공개됐고 6월 23일 마카오에서 열린 세계 모터스포츠 평의회에서 최종 비준됐습니다. 단순한 제안이나 원칙적인 합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된 변경안이 된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승인된 규정 변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내연기관의 출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MGU-K의 일반적인 최대 출력을 낮추는 겁니다. 현재 내연기관의 최대 출력은 400kW, 약 544마력인데요. 이 출력은 2027년 420kW, 약 571마력, 그리고 2018년에는 450kW, 약 612마력까지 높아집니다. 내연기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에너지 유량도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2027년에는 현재보다 5%, 2028년에는 현재보다 13% 늘어납니다. 반면 NGU-K의 일반적인 최대 출력은 현재 350kW에서 2027년 300kW로 낮아지고 2028년에도 최대 출력량 300kW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레이스에서 오버테이크 모드를 사용할 때는 2027년과 2028년 모두 지금처럼 최대 350kW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전기에너지 소비를 줄이되 추월 상황에서는 기존 수준의 출력을 허용해 추월 기회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배터리를 꺼내 사용하는 일반 출력은 낮추지만 에너지를 회수하는 능력 또한 높아집니다. 현재 350kW인 MGU-K의 최대 에너지 회수 출력은 2027년 375kW, 2028년에는 400kW로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속도는 낮추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이는 거죠.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터리의 사용 가능 에너지 범위도 현재 4메가줄에서 2027년 4.5메가줄, 2028년 5메가줄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변경에 따라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출력 비중이 2027년에는 58대 42, 그리고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내연기관 60%, 전기동력 40%의 비중이 됩니다. 결국 2026 규정의 상징과도 같았던 50대 50에서 내연기관의 역할이 다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바뀐 규정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직선에서 가속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출력이 높아지고 전기 출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직선 중간에서 배터리가 고갈되는 현상도 감소하겠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8년형 레이스카는 지금보다 더 높은 최고 속도에 도달하고 그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 구간 끝에서 갑자기 가속이 멈추거나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도 상당히 완화될 전망입니다. 드라이버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지나치게 일찍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는 리프트 앤 코스트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코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희생하는 주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이버들이 퀄리파잉에서 더 자주 전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하고 레이스카의 속도 변화를 다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랩타임은 얼마나 빨라질까요? 멜버른과 바르셀로나, 상하이에서 진행된 일부 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7년형 레이스카는 서킷 특성에 따라 현재보다 랩당 약 2초가량 2028년에는 약 3초에서 4초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앞으로 진행될 공기역학 개발과 다운포스 증가량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운 파이오닉 규정만으로 무조건 랩타임이 4초나 단축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새롭게 승인된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에서 배터리가 고갈되는 현상은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된 연료 에너지 유량에 맞는 더 큰 연료 탱크와 새 셰시를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데 모든 팀들이 예산 상한제에 맞춰 시즌을 운영하는 만큼 갑작스럽게 변경된 규정으로 인한 새 셰시 제작 비용을 예산 상한제 밖에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적용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닉 제조사 사이의 형평성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 성능이 뒤처진 제조사는 ADUO 즉 추가 개발 및 업그레이드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27년과 28년에 내연기관 관련 규정이 바뀌면 추가 개발 기회를 가진 제조사가 현재의 성능 격차를 줄이는 걸 넘어 다음 단계의 파이오닉을 준비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 시즌 ADUO 1차 평가 순위가 각 팀과 제조사들 사이에서 최근 논란인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향후 실제 개발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FIA가 현재 V6 터보 하이브리드 시대가 끝난 뒤에 지속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V8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두 사안이 같은 규정 변경은 아닙니다. 27년과 28년 변경은 현재 사용 중인 V6 하이브리드 파워유닛의 에너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입니다. 반면 V8은 차세대 파워유닛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정하는 장기 논의에 가깝죠. 아직 V8 도입이나 2031년이라는 시점이 최종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배기량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성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죠. 다만 현재 파워유닛의 복잡성과 비용, 무게, 엔진음 그리고 지나치게 큰 에너지 관리 부담이 미래 엔진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2026 규정을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워유닛의 출력 비중을 다시 조정하고 그와 동시에 차세대 엔진의 구조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F1이 처음에 생각했던 50대 50의 방향이 실제 트랙에서는 기대만큼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2026년 규정 전체를 무조건 실패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100% 지속 가능한 연료를 도입했고 전동화 비중을 높이면서 아우디와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제조사들의 참여도 끌어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에너지 관리와는 별개로 레이스 자체는 충분히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F1의 역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을 때는 언제나 거센 비판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2014년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부족한 신뢰성과 엔진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2022년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 역시 포포이징이라는 예상보다 큰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1은 그때마다 적응기를 거치며 규정을 보완하고 레이스카를 발전시켜왔죠. 그처럼 이번 개편을 통해 F1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레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드라이버들이 에너지 걱정 없이 마음껏 한계 주행을 펼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원투 피니쉬와 함께 다가올 F1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시죠.